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 1장 필리어스 포그와 파스파르투 주인과 하인이 되기로 합의하다. 벌링턴 가든스 세길록가 7번지는 1814년에 셰리던이 생을 마감했던 집으로 1872년 현재는 필리어스 포그 씨가 살고 있다. 그는 남의 시선을 끄는 일은 절대로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 같지만 알고 보면 런던의 개혁 클럽, 영국 자유당원들이 사회적 교류를 쌓던 공간, 개혁 클럽에서도 가장 독특하고 눈에 띄는 회원에 속한다. 영국이 자랑하는 웅변가 셰리던의 뒤를 이어 그 저택에 살고 있는 필리어스 포그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어서 굉장히 세련된 남자라는 것과 영국 상류 사회에서 가장 훌륭한 신사로 손꼽힌다는 것 말고는 알려진 게 전혀 없었다. 사람들 말로는 필리어스 포그가 바이런, 낭만파를 대표하는 영국의 시인으로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다. 바이런을 닮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건 얼굴만 볼 때 맞는 말일 뿐이다. 포그 두 다리는 멀쩡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는 콧수염과 구렛나루를 기른 바이런, 늙지도 않은 채 천년을 살아온 듯한 냉정한 모습의 바이런이다. 필리어스 포그는 누가 뭐래도 영국인이 분명하지만 런던 토박이는 아닌 듯했다. 그는 증권 거래소에서도 은행에서도 또 옛 시가지 시티의 상점가에서도 전혀 눈에 띈 적이 없었다. 런던의 항구나 부두에서도 필리어스 포그의 이름으로 정박한 배를 이제껏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신사는 어떤 행정위원회에도 모습을 나타낸 일이 없으며 그 이름이 템플이나 링컨스인, 그레인스인 같은 변호사 단체에서 거론된 일도 없었다. 고등법원이나 형사법원, 대법원 또는 교회 법원에서 변론을 한 적도 없었다. 그는 기업가도 사업가도 상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부도 아니었다. 대영 제국 왕립연구소나 런던 협회, 장애인 협회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고 러셀 연구소나 서양 문학 연구소, 법률 연구소에 들어가 있지도 않으며 여왕 폐하가 직접 후원하는 학술 연구소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한마디로 그는 하모니카 협회에서부터 해충 퇴치를 위해 세워진 곤충 협회에 이르기까지 영국의 수도 안에 차고 넘치는 그 많은 단체 가운데 단 한 군데에도 속해 있지 않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개혁 클럽의 회원이고 그것이 전부였다. 이 수수께끼 같은 신사가 그토록 명예로운 단체의 회원이라는 사실에 놀라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그가 베어링 형제의 추천을 받아 클럽에 들어왔다는 한마디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이다. 그는 베어링 형제의 은행에 신용 계좌를 가지고 있었다. 그가 발행하는 수표가 늘 흑자 상태인 당좌예금, 예금자가 수표를 발행하면 은행이 그 예금액으로 수표에 대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 예금. 당좌 예금을 통해 즉시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을 보면 신용이 확실한 사람임이 분명했다. 그렇다면 필리어스 포그는 부자일까? 그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재산을 모았는가 하는 문제는 정보통으로 알려진 사람들조차 대답하지 못했고 그것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은 포그 씨 자신밖에 없었다. 어쨌든 그는 돈을 헤프게 쓰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결코 인색하지도 않았다. 고상하고 유익한 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일에는 언제든지 소리 없이 그것도 익명으로 기부를 하곤 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 신사만큼 자기를 드러내기 싫어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는 되도록 말을 아꼈고 그래서 더욱 신비로운 인물로 보였다. 따지고 보면 그 일상생활에는 감춰진 게 전혀 없었다. 하지만 그 하루하루가 엄격하리만큼 늘 똑같았기에 사람들은 대체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지 상상력을 동원해보곤 했다. 그러나 만족할 만한 답은 찾지 못했다. 그런 그가 여행을 해본 적은 있을까? 아마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포그 씨보다 더 정확한 세계 지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아무리 외진 장소라도 그곳에 대해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듯 했다.
이따금씩 행방불명된 여행자들에 대해 클럽에서 수천 가지 추측이 떠돌 때면 그는 간략하고 분명한 말 몇 마디로 그 많은 추측을 단번에 바로잡곤 했다. 그는 늘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을 내놓았는데 마치 천리안을 갖고 하는 말들 같았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져서 그 말이 옳았음을 증명해 준 경우가 그만큼 많았던 것이다. 그는 세상 구석구석을 안 가본 곳 없이 다 다녀본, 적어도 머릿속으로는 사람이 분명했다.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필리어스 포그가 수년 전부터는 런던을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에 대해 조금이라도 더 아는 영광을 누리는 이들이 매일같이 집에서 클럽으로 오가는 지름길 말고 다른 곳에서 그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장담할 정도다. 그 유일한 오락거리는 신문을 읽는 것과 휘스트, 보통 4명이 둘씩 편을 짜고 하는 카드놀이, 휘스트라는 카드 게임을 하는 것뿐이었다. 말이 전혀 필요 없는 휘스트 게임이 그 성품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지 그는 게임에서 곧잘 이기곤 했다. 그러나 그가 딴 돈이 지갑 속으로 들어가는 일은 없었고 상당히 큰 액수가 자선 경비로 들어가곤 했다. 게다가 주목할 점은 그가 게임을 하는 이유는 순전히 즐기기 위해서지 절대로 돈을 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그에게 카드 게임은 하나의 도전이랄까? 어려움과 맞서는 투쟁 같은 것이었다. 몸을 움직이거나 자리를 옮길 필요가 없고 따라서 피곤하지도 않은 투쟁. 이것은 그 성격에 딱 맞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아내도 자식도 없었지만 이러한 특성은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런가 하면 그는 친지도 친구도 없었는데 사실 이것은 매우 드문 일이긴 하다. 필리어스 포그는 세빌로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고 그 저택 안에 들어가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 사생활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다. 그에겐 시중을 들어줄 하인 한 명이면 충분했다. 그는 클럽에서 날마다 같은 홀, 같은 식탁에서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점심과 저녁을 먹었다. 동료를 대접하는 일도 없고 외부 사람을 초청하는 일도 없었다. 그러다 정확히 밤 12시가 되면 어김없이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잤다. 개혁 클럽의 회원이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안락한 침실에 머무르는 일은 결코 없었다. 그는 24시간 가운데 10시간을 집에서 보냈는데 그건 잠자고 씻고 옷 입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 산책이라고 해봤자 늘 마루판을 모자이크식으로 깐 현관홀이나 원을 그리듯 길게 나있는 회랑을 규칙적인 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전부였다. 회랑의 둥근 지붕에는 푸른색 유리로 된 채광창이 있고 붉은 반암으로 만든 20개의 이오니아식 기둥들이 그 지붕을 떠받치고 있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는 맛있는 식사를 위해서 클럽의 주방과 식품 저장고, 조리 준비실, 클럽에서 운영하는 생선가게, 유제품 가게 등이 모두 동원되었다. 그리고 검정 면미복을 입고 밑창에 두꺼운 펠트천을 댄 구두를 신은 종업원들이 엄숙한 표정으로 작센 독일 동부에 있는 주 작센의 멋진 식탁보가 깔린 식탁 위에다 특제 도자기에 담긴 요리를 차려놓았다. 그가 쉐리주나 포트와인, 알코올 농도를 높인 단맛이 나는 포도주 또는 계피와 곽향, 꿀풀과의 여러 해 사리풀, 곽향과 육개, 개수나무의 두꺼운 껍질, 육개를 섞은 저 포도주를 따라 마시는 잔은 클럽 전용의 크리스털 잔으로 지금은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제품이다. 또 클럽에서 쓰는 얼음은 큰 돈을 들여 미국 호수에서 가져온 것이었기 때문에 늘 기분 좋을 정도로 시원한 음료를 마실 수 있었다.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을 괴짜라고 한다면 괴짜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세빌로우 저택은 호화롭지는 않지만 더할 나위 없이 안락한 집으로 유명했다. 더욱이 집주인의 생활 습관이 워낙 규칙적이어서 하인도 일거리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필리어스 포그는 한 명밖에 없는 하인에게
심할 정도로 정확성과 규칙성을 요구했다. 바로 그날 10월 2일에 필리어스 포그는 하인인 제임스 포스터를 해고했다. 면도용 물을 섭씨 30도가 아닌 29도로 맞춰서 가져오는 실수를 저질렀던 것이다. 그래서 필리어스 포그는 11시에서 11시 30분 사이에 오기로 한 후임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필리어스 포그는 열병식을 하는 군인처럼 몸을 똑바로 하고 두 발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로 두 손을 무릎에 단정하게 올린 채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높이 쳐들고 벽시계의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벽시계는 시와 분, 초뿐만 아니라 날과 달, 연도까지 표시되는 매우 정교한 기계였다. 11시 반에 시계 종소리가 울리면 포그 씨는 습관에 따라 개혁 클럽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서야 했다. 그때였다. 필리어스 포그가 앉아있는 작은 거실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해고된 제임스 포스터가 들어와서 말했다. 새로운 하인이 왔습니다. 이어서 30살쯤 된 사내가 들어와서 인사를 했다. 필리어스 포그가 물었다. 자네가 존인가? 프랑스 사람이라지? 죄송합니다만 존이 아니라 장입니다. 장 바스파르투라고 하지요. 인기웅변에 뛰어나다고 해서 만능 열쇠라는 뜻으로 바스파르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 이제 나의 이름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는 제 자신이 정직한 사람이라고 자부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 직업을 옮겨 다녔어요. 유랑극단 가수에다 서커스단 고개사도 했지요. 유명한 고개사인 레오타르처럼 공중군에도 타고 불롱댕처럼 줄타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 다음에는 재능을 제대로 써보고 싶어서 체조 선생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파리에서 소방수가 되어 꽤 큰 화재도 몇 번 진압해봤지요. 그러다 5년 전에 프랑스를 떠나 영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가정에서 삶을 맛보고 싶어서 가정집에 들어가 하인으로 일했어요. 얼마 전에 일자리를 잃었는데 마침 필리어스 포그 씨가 영국에서 가장 정확하신 분일 뿐더러 외출도 잘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한 곳에 머무르면서 바스파르투라는 별명까지 잊어버릴 정도로 조용히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안고 이렇게 찾아온 겁니다. 바스파르투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는군. 자네를 추천한 사람도 있고 자네에 대해 좋은 말도 들었네. 그런데 내가 내놓은 조건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가? 네. 좋아. 지금 몇 시지? 파스파르투가 조끼 주머니에서 큼직한 은시계를 꺼내보고는 대답했다. 11시 22분입니다. 그 시계가 늦는군. 죄송하지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4분 늦네. 하지만 상관없어. 늦는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아무튼 오늘부터, 그러니까 1872년 10월 2일 수요일 오전 11시 29분부터 자네는 내 하인이 되었네. 말을 마치자 필리어스 포그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왼손으로 모자를 집어 기계적인 동작으로 머리에 얹더니 한마디 말도 없이 거실을 나갔다. 이어서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새로운 주인이 나가는 소리였다. 잠시 뒤 또다시 문 닫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전임자인 제임스 포스터가 나가는 소리였다. 파스파르투는 세빌로우 저택 안에 혼자 남게 되었다.